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요즘 YTN 라디오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화도 나시지만 재밌고 톡톡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 들으시면요. 조사 전화 받으실 때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들었어요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출발 새아침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노영이 출발 새아침 3부에서는요. 경제 박뉴스, 경제 소식 알아보고요. 고구마 같은 시사 뉴스도 유쾌하게 풀어내는 한 분만 판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팬들, 김현상 교수님 팬들 각각 얼마나 많이 문자 보내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시고요. 제 팬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KB하나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이거 정말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KB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은행이 이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이게 타이밍이 바로 금감원의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삭제됐다는 겁니다. 네. 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DLF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서 행장 지시로 내부적으로 두 차례 전수조사를 진행하다가 금감원 조사 직전에 판매 실태 관련 자료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불완전 판매 사례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고의로 없애버렸다라는 건데요. 하나은행 측은 이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참고용 자료일 뿐 단순히 보관 의무는 없었던 자료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삭제된 자료 대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들 자료는 이 금융감독당국이 합동검사가 착수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에 삭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KB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일부 인정하고 원금 전액 배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맞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배상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국감 이 증인으로 출석한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이 DLF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지금 검사 중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0% 배상 결정이 나와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윤석환 이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 DLF 상품 판매를 이제 게임에 비유하면서 도박에 비유하면서 이 금융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회사의 리콜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필요했습니다. 네. 이 리콜제라는 건 뭐냐?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 기일 이내 투자 원금, 판매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최근 문제가 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 펀드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배상폭이 좀 커질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인데 하지만 워낙 이 수천억 원대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남아있는 펀드들이 꽤 있어서 100% 원금을 보전해 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동차만 리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이제 리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광고 논란을 초래한 유니클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이 광고 중단에도 불구하고 유니클로 이 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앞으로 유니클로가 국내에서 사업 확장이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이제 박영선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최근 위안부 모독 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니클로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사업조정 제도라는 게 뭐냐?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을 유예하고 사업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유니클로가 대기업 계열사냐? 맞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는 FRL 코리아는 이 국내 대기업 롯데의 지분, 롯데쇼핑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 본사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지분을 한 합작사입니다. 현재 전국의 유니클로 점포수가 188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의 경우 앞으로 이제 사업 확장을 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가 49%나 지분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개인들이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대거 사들이면서 개인의 달러화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제 개인자산가들 달러 예금 잔액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내국인의 달러 예금 잔액은 136억 6천만 달러, 한 달 전보다 4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났는데 이게 2012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9월 월평균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 한 달 동안 개인의 달러화 예금은 약 5,700억 원 이상 늘어난 셈인데요. 왜 이처럼 달러화가 인기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이제 안전자산 심리 현상이 커지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개인들까지 달러화를 사들였고요. 두 번째,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될 경우 차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이제 반영됐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달러화 예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지금 여유 자금을 이제 계란 한 바구니에 담는 거는 좀 피해야 한다라는 이제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예스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한다는 말씀 꼭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아침을 만들어갑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대나무 잎을 아삭아삭 깨물어 먹는 예쁘고 귀여운 판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판다들 발톱도 엄청나고요. 사실은 무서운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우리 시사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어떨까요?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좀 인사 좀 성의 있게 좀 한번 해보세요. 청출 안 진짜.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무리한 개그를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하시길래 이 누나가 왜 이러시나. 김현성 시사평론가 여기 좀 함께합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성 팬답니다. 보세요. 팬다. 서로 지금 다르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자, 오늘 빨리 저는 넘어갑시다. 검찰이 청구한 정경심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발부할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사실 두 분에서 물어본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맞아. 예스, 노로. 자, 나온다, 누구? 저 나온다. 김윤태는 나온다. 그 다음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내는 김현성? 게 이상하죠. 내는 게 네. 이상하다. 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별로, 어차피 뭐 예상이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물어보셨어? 내 맘이에요, 내 맘. 답정 남인데. 답정 넣습니다. 예, 답정 노로 합시다, 이제 앞으로는. 자, 오늘 주인공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인데요. 유승민 의원, 요즘 어떤 걱정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 유승민 의원하고 좀 친해 보이는 김태현 변호사 말씀해 저요? 주시죠. 아니, 저 개인적으로 잘 아유, 그래도 김현성 교수보단 친해 보이니까 아. 상대적으로. 예. 적폐는 통하니까. 저도 적폐를 왜 이러세요? 지금 유승민 의원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네. 예. 얘기하세요. 어쨌든. 어떤 걱정? 예. 뭐 내년 총선 걱정이겠죠. 뭐. 죄송해요. 성의 없게 대답해서.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요새 최근에 인터뷰를 많이 해요. 한 2주 동안 중앙일보도 그렇죠. 했어요. 많이 근데 어제 했죠.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가 이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가 발매된 시점에 유승민 의원의 생각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일단 황교안 대표와 어느 정도 교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 정도 나왔을 정도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김현송 교수하고 저랑 뭔가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네. 되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김현송 교수과 통합을 얘기하면 사람 웃겨지거든요. 몸값만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어제 보면 이제 통합 쪽에 방점을 찍는 워딩들이 나오는 거로 보면 네. 어느 정도 황교안 대표 쪽과 물밑 접촉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바른미래당 문법을 의원들은 또 보면. 안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전제가 너무 한국당이 받기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어제 전제들을 보시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면 제가 왜 이제 얘기가 된다 그러냐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심플해요. 선거법이 통과돼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독자 생존. 왜냐면 그러면은 지지율 한 7, 8%, 10% 나와도 몇 석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안 되면 자유한국당과 연대 또는 통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에서 승부가 안 나니까.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선거법, 공수처법 대놓고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선거법 안 된다고 보고 통합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보면 그동안에 탄핵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경해했는데 유승민 네. 의원이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를 보면 탄핵에 대한 찬반 역사에 맡기자. 그럼 말이 들어가서 바뀐다. 죽이려든 밥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조건가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공화당 쪽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아. 근데 우리공화당과의 합당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안 좋아하죠. 좀 선을 긋는 분이고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마저도 합당은 바른미래당이 먼저지 예전 바른미래당 우리도 보다 나중이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면은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닌 거죠. 근데 대구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말씀드려요. 아니 그건 좀 이따 하시고. 이게 최근 보면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정체성을 조금 이게 어떤 조정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정체성을 생각이. 네,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 자한당에 비해서 유승민 의원의 가치가 컸는데 이제 조국 정국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 검찰개혁 전국이 되면서 네. 양당 구조가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양당 구조가 됐을 때 그런 어떤 소수당들은 사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스스로도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인터뷰 좀 꼼꼼하게 봤는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볼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형이 확정되면 사면해야 된다를 되게 당연한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본인이 탄핵을 찬성했던 부분이 가장 지금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치워놓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개혁 보수를 하겠다. 이제 중도층을 아우르겠다고 했던 유승민의 정체성이 네. 좀 이게 보수 쪽으로 클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보수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사면에 대한 거는 네. 참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교차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전 그럴 대표 수 입장에서 있겠죠. 보면 감성적인 측면에서 나 탄핵에 차서 인간적으로 안 됐다. 사면해줘야 된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들도 사면 다 찬성 찍어요. 거기서 반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속내는 복잡하죠.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내곡동이 있었을 때 내년 총선에 보수 분열이 기재를 작용하는 거. 저는 사실은 결국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 중에 저는 한 두 번째 좀 거의 1, 2위를 다투는 전략으로 봐요. 다 알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치 도사야.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사면을 시키는 사면은 것이 형집회 정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당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네, 보수를 분열시키니까 이런 내곡동 얘기예요. 한다 이제. 아, 내곡동 사주 정치를 앞에서. 하면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어쨌건 간에 그건 이제 보수가 통합해서 총선 치르 굉장한 악재가 될 거고 그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민주정책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 걸. 어찌됐건 그리고 그런데 어제 보면 네네. 유승민 대표 전 대표 보면 인간적으로 사면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그 걱정들 그게 이제 총선의 보수 분열에 대한 그런 문제는 유권자들이 제가 정확한 어디가 생각 안 나는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걸 기대한다는 축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권의 총선 전략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깔려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아니 총선 형집행 전에 정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시기적으로 총선 전에 하는 건 되게 어렵고 다만 또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정서를 봐야 되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략을 가지고 이렇게 김태현 변호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 아니, 근데 사면은 원래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사면은? 네,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자꾸 얘기가 엇나갔네. 뭐 네. 일부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그런 거예요. 적폐청산 얘기했는데 여기서 박근혜 정도 풀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얼마든지 청와대 입장에서 아름다운 그림 만들 수 있어요. 어깨가 다 끊어졌대. 너무 아프대. 수술 다 해서 괜찮잖아요. 아니 뭐 어쨌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 노태우도
광주에서 그 난리를 치고 거의 학살 수준의 내란했는데도 2년밖에 없었어. 아니 이제는 법무장관 시켜야 할 것 같아. 얼마든지 안 돼, 안 돼. 아름답게 표정할 수 있고. 김태면 사님 변모장관 절대 안 돼요. 네, 제가 결세 반대할 거고요. 잠깐만요.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자, 좋습니다. 엇나갔네요. 먼저 황 대표랑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손학규 대표가 유승민 의원 보고 배신자다, 기회주의자다 막 이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배신자 맞아요? 근데 저는요. 기회주의자 맞아요? 저는 이제 참 죄송한 말씀인데 손학규 전 대표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전 모릅니다. 대표라뇨, 지금 대표예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방통에 불려갈 뻔했다. 네. 저기 손학규 대표도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서 좀 편하게 이제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대선 후보급들, 대통령급들이잖아 사실은 야당 대표들. 네. 정치의 워딩이나 행보들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의 행보와 말에 입장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저 사람이 뭘 그리고 있구나. 무슨 판을 생각하고 있구나. 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찬성.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 이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손학규 대표는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그렇죠. 아둔하겠죠. 네, 왜냐하면 손학규 아둔하겠죠? 대표가 오래 하셨어요, 정치를. 아둔하겠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황영정 다 무슨 그림을 그린지 알겠는데. 우리 좀 겸손해집시다. 내가 아둔한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법을 쓰고 있어. 궁예수준이야, 궁예수준. 자,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가가 안 돼. 자, 0630 쓰신 애청자분께서 와, 제가 생각했던 석방 시나리오랑 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그 뒤에 외계 글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좋다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저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자, 그리고요. 9676번 쓰시는 분께서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 친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이러다가 김태현 변호사님 TV랑 라디오가 너무 많이 틀려요. TV에선 저 정도로 건성건성하지 않는데 이상해요. 중독성이 있기도 한데 기분이 나쁘려고도 하고 좀 이상해요. 이렇게 원래 얘기했어요. 프로들은 매체마다 좀 달라야 돼요. 매체마다 다른 겁니까? TV랑 좋습니다. 다르죠, 당연히. 좋습니다. 자, 우리 네. 김현생 교수님 팬들 빨리 두 분 먼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쨌든 배신자나 기회주의자나 이 얘기는 지금 답을 안 하고 계셔서 그건 모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탈당과 창당의 디데이를 연말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랑 선거법 이런 거는 여당 안은 내가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월 달에 나가고 총선 4월인데 너무 늦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시기는 지금 이미 사실상 이혼했다고 봐야죠. 네, 이혼했는데. 사실상 새로운 어떤 결성체를 만들어서 지금 네. 변혁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큰 틀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안철수계랑 유승민계가 같이 움직여야 이게 모양이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번 중간 다리로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단단하게 조율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처 문제나 어떤 이런 이후에 연말에 그 의사 일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네. 좀 이렇게 안철수계랑 좀 단단하게 묶어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안철수계의 인부는 결국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 보수 통합 을 외치는 정당의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아니 생각이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안바라기를 하느라고 12월까지 기다리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안바라기님은 그러면은 응하실까요? 아마 마라톤 하시는 지금 바쁠 텐데. 현재 고민이 제일 큰 사람이 안철수 전 의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본인은 그 자리가 아까도 양당 구조로 인해서 소수 정당이 자리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결국은 거기에 더 안철수계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안철수계가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네. 결국은 안철수로 상징되는 어떤 중도 보수 어떤 중도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강한 안철수를 지지하는 강한 지지층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조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좀 약간 그 기대는 있겠죠. 좀 합쳐질 거냐, 제 말은. 근데 지금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 전 대표가 안철수 걔를 동일시하고 노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나? 그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철수는 없다. 있긴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그 영향력이 예전과 지금 약할 수는 있다. 왜냐면 내년 총선인데 안철수계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비례대표예요, 사실은. 대부분 비례대표가 호남계 의원인데 호남계는 그렇죠.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내년 총선에 본인들이 다시 정치를 할 거면 지역구 출마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계에 이제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주로 성향이
성향이 사실 보수 성향입니다. 속된 말로 이태기 의원만 같은 경우에도 MB 청와대 출신이에요. 뭐 그걸 가지고 다 보수하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안철수 의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뭔가 좀 뭉치면 본인들도 예를 들면 유승민계와의 뭐 합당 또는 자유한국당 통합 이런데 어떤 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보스는 지금 저 마라톤 하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공부하러 가신다며요. 네. 지금으로서는 내년총선까지 안 오신다며요.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들 붕 뜨죠. 네. 그럼 다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보면 저는 안철수 걔하고 안철수를 동일시하는 게 맞나?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너무 보세요? 밖에 나가 있으니까. 김한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안철수계가 상당히 막 형용화됐다라고. 그러니까 형용화됐다? 이제 워딩은 있는데 실제로 그 세력과 그 내용이 있는지는 되게 그럼 두 분 모르겠다. 다 같은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다만 그거는? 안철수 본인을 봤을 때는 네. 아마 지금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서 뭐 대통령 뭐 이런 차기를 도모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물과 큰 시장에 가서 본인의 몸값을 더 훨씬 더 올려서 그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대표나 좀 보수 쪽은 고만고만 하거든요. 사실 확실히 고만고만해요? 예, 지금 보면 그래서 본인이 훨씬 더 쉽게 네. 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예를 들면 지금 정치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라면 예전 2012년 같으면 새 인물이라면 대선 때 자자 내가 보수의 구원이 될 거야. 백마타공 초인이야가 됩니다. 됩니다. 근데 그런데 이미 2010년 나와 있는 여러 번 실패했기 물건이에요. 때문에.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한테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도 안철수 전 마찬가지고 대표님 죄송합니다. 물건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예. 안 듣고 계시겠죠? 미국에 계시니까. 예, 어쨌든 아니, 들으시죠, 뭐야. 황교안 현 대표도 그렇고 내년 보수의 단일 후보를 노리는 대권 주자들에게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냐? 네. 본인들의 우군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내가 하는 대선을 돌파하기 위한 내가 장군이라면 내 밑에 중간 보수들하고 병사들을 모으는 작업이에요. 네. 유승민 전 대표도 그걸 하고 싶을 거예요. 황교안한테 네.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대표 그걸 안 한다? 그거 없는 상태에서 짜자잔 돌아와가지고 대선 나가겠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이미 다 정리 끝났을 텐데. 그러니 네. 안철수 전 대표는 글쎄 네. 모르겠어요. 진짜 대선을 가고 싶으면 총선 전에 들어와서 독자 생존하든 뭐 통합을 뭘 하든 뭔가 역할과 일을 하지 않으면 대선 쉽지 않다. 그렇군요. 할 말 있으세요, 김? 갑자기 이걸 듣고 안철수 전 대표가 비행기표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럼 김태현 변호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밌잖아요, 오늘. 제가 보기엔 감지덕지겠죠. 비서실장 하셔야 돼요. 책임은. 자, 좋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을 한 번만 판다하기로 했는데 계속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변혁이라고 하는 그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는 것도 다 좋은데 왜 나가겠습니까? 내년 공천이랑 총선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당이랑 합쳐지게 되면 공천 전쟁이 내부적으로 사실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솔직히 말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시장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움직이긴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쳐도 그게 쉽지 않고 안 합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결국은 본인이 이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 네. 당대당 통합을 앞두려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체성을 조정하는 건 저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것만은 좀 네가 입장을 좀 정리하고 와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탄핵일 거예요. 탄핵과 관련돼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탄핵 얘기 다음 그만하잖아요. 총선의 구도가 짜지는 게 결국은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찬성과 반대가 다시 총선에서 중요한 어떤 물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국은 모양은 어떨지 모르지만 유승민 지금 의원은 결국은 백기투항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그 프로세스가 그냥 개별적으로 입당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유한국당 너희들이 평가를 해서 입당시킨 이 사람은 입당해도 돼. 아니 평가의 권한을 자유한국당이 갖는 이 구조가 아니라 당을 만들어서 그 당과 당이 통합돼서 지분을 나누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을 만드는 것이지 결국은 이 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총선을 돌파하겠다라는 고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란 게 결국 이제 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정치의 세력 싸움이니까 그걸 하는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공천할 때 정리하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내년 공천은 결국 물갈이가 대세고 당협위원장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 그래야 탄핵에도 당협위원장도 의미가 불가는데 없고. 실제로 대구 네. 쪽이 문제지 수도권은 뭐 몇 명 있지도 않은 김 변호사님도 출마하시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겠죠? 정확히 아시네. 공포자? 자, 공포죠. 우리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 100원으로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7681 쓰시는 분께서요, 노영희 변호사님 청취율 조사에도 응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법무장관 지지 좀 해주시죠. 청문회 통과 안 된다니까요. 지지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우리 6598님, 김태현 변호사님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틀리게 쓰셨습니다. 김태호가 아니고, 김태현입니다. 저기 네, 그다음에 5793 쓰시는 분께서 김현석 변호사님 분발해주세요. 요거 질문지에 있는데 요거 하나만 네,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세요. 예, 요거 짧게. 나경원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총선 서울 출마하면 얼마나 좋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그거요, 어제 예.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 대구에 대한 중요성이 잠깐 그 잠깐 질문 다시 정확히 워딩을 다시 해보세요. 나경원 대표는 자 1년 뒤 유승민 의원의 위치와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나 사실 지난번에 발언했어요. 근데 이 발언은 사실은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게 안 좋게 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 네. 대구 험지다 얘기합니다. 네. 맞죠? 지금 유승민 이름으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출마하면. 못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통합되고 나면 그건 너무 쉬운 지역이에요. 무조건 돼요. 아니 통합되고 한 명 유승민 나가는데 싫어해도 한 명 나가도 그렇다고 그대구 동구분이 민주당 찍을 것 같아서 툭툭된 말로.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한테 줄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유승민 의원은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당신 수도권 출마해. 종로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할 나가라? 수도 있다. 그건 유승민 의원이 봐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죠. 대선 가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구는 말고 차라리 수도권에 가서 저는 승부를 제가 걸어라. 한교안 대표라면 그럼 나경원 의원 말이 되게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저는 있네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거 당적을 달고 가면 대구도 험지고 맞는데 네네. 통합돼서 여당과 1대1 구도인데 유승민 대구? 이건 안 맞는다. 김혜성 평론가님 짧게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뭔가 짧게 광고 할게요. 하나 하실래요? 아니요, 짧게 이거에 대해서 광고 얘기할 좋다. 텐데 저는 이제 어디 기본적으로 그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버리면 상당히 굉장히 비겁해 보일 것이다. 비겁해 보일 것이다. 자, 그럼 본인 광고 하나만 하고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무슨 광고? 자, 우리 그 김현상 평론가님이요. 지금 무슨 인플루언서 협회를 만드셔가지고 독도 원정대를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죠. 11월 오늘 25일이 10월 독도일이에요. 24일, 네, 10월 네. 25일이. 네. 그래서 이 유니클로 광고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인플루언서 독도 원정대가 와, 대단하십니다. 25일 날 40명의 인플루언서가 독도를 찾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김영상 평론가였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김영상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박희원입니다. 1년에 4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1년에 4번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나이와 사는 지역, 출퇴근 교통수단까지 너무 세세하게 물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후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란 질문엔 꼭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답해주세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촛불계엄령 관여 의혹을 제기했던 것 때문이죠.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러면서 배후 세력을 찾아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정말 긴급하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핫한 인물 중에 제일 핫한 분이신데 좀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나서도 되는 겁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괜찮으세요? 실체적 진실을 저희한테 믿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것을 그냥 공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저희 후원 1000명의 후원회원들에게도 배신하는 행위고 네네. 그리고 시민단체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제 그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한 거다. 네.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그 문건이잖아요. 문건 네. 내용이 정확히 뭐고 네. 그것이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존의 그 계엄령 문건은요, 3월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원본에는 2월에 작성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7월에 사실은 한번 공개가 됐었던 그 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좀 간단하게 역사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기존 문건은 네. 계엄과 관련된 전시 그 대비 계엄 문건이고요. 네. 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국이라는 게 붙어 있죠. 작년 7월에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보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건데 네, 그 그렇습니다. 원본을 이번에 입수를 하셔가지고 네, 어제 얘기를 네. 하셨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요약하면 3가지인데요. 네. 그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려서 야당 당시 지금 여당 의원이죠. 당시 네. 야당 의원들을 집중 언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겠다라는 굉장히 위헌적 발상을 그렇죠. 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엄군 장소를 이제 배치한 장소도 사실은 기존에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요 정도였는데 네네네. 대학생들이 직결할 수 있는 곳들인 신촌과 대학로, 서울대에도 탱크를 주둔시키고 있고요. 땡크요? 예. 오, 세상에. 이게 다 기갑부대이기 때문에 탱크가 기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톨게이트를 다 계엄군이 점령하고요. 오.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다리 10곳, 그러니까 예.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곳을 계엄군이 장악합니다. 이것은 과거 군사반란 2차례 일으켰던 네네. 군사반란 시나리오하고 매우 흡사한 유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딱 이렇게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엄군의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 방법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이번 문건의 특징이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한교안 총리가 의장으로 있던 NSC를 중심으로 네, 국가안전부장회의.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서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그리고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안을 보면은요. 기존 문안에도 나와 있지만 계엄 선포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선포문에 예시로 맨 밑에 발표자가 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한교안 대행이 네.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NSC를 한 4차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가 네,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당시 권한대행이 네. 사람들이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을 잘 구분을 못 하는데요. 그렇죠. 권한대행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하기 때문에 이분이 당시에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래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게 검찰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네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버렸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실 수사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네.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되게 선별적이고 피상적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네. 편파적인 게 뭐냐면요.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을 해봐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근데 조현천은 해외에서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해외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소 중지를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면서 그렇죠. 덮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검찰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의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거든요. 키즈들이 많다.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그 수사했던 곳이 합동수사단이란 말이죠. 근데 네,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덮어버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도 참고인 중지를 하면서 아예 사건을 덮어버린 거다. 네네. 근데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덮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렇죠. 이런 문건은 어디서 정말 입수하신 거 맞아요? 예, 공익 제보자들이 저희한테 저희한테 제보를 해준 것이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은 가짜뉴스라고 그러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요. 이게 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제 국감 증인 신청은 네. 자유한국당이 저를 신청한 것이고요. 작년에도 계엄 문건 관련해서 불렀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형사소추와 관련됐기 때문에 불출석을 해서 고발당한 상태고 네,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이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한번 진위 여부를 따져보자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측의 증인이다 본인은 네네, 그 얘기 그렇습니다. 좀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네. 이런 얘기신 건데 지금 우리 애청자분 8127 쓰시는 분께서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잘 네. 들어보고 대답을. 제가 잘 이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오신 분 주장 자체도 이걸 그냥 검토만 해봤다는 건지 아니면은 검토를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한다면 뭐가 문제인 건지 위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권한이요. 기무사에 없습니다. 기무사에 계엄령은 없다? 예. 합참의 권한입니다. 모든 병력에 대한 통솔권은 합참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무사령관은 구테타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구태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문건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두 번의 역사적으로. 구테타를 일으켰고요. 네네. 이번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문건을 말고 재판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 보안 문서가 아닌 것을 허위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걸 보면 2월 23일 날 현시국 관련 대비 1차 보고를 합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TF에서 네. 조현천 합참 기무사령관에게?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네네. 조현천이 이런 지시를 해요. 네. 계엄사령관을 평시니까 전시가 아니니까 합참의장이 아니라 계엄사령관 육구참모총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그러니까 2월 25일은요. 네. 현시국 대비 관련 대비 2차 보고를 하는데 네. 아니 육참총장으로 바꿨으면 직제도 합참에서 육군본부로 바꿔라라고 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해군, 공군, 해병대를 네. 배제하는 겁니다. 육군만 전부 다 하는 육군 거예요?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게 구테타를 육사 중심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기갑부대는 모두 육사 출신들이 사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주력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탱크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진을 하지 남진하는 작전 계획은 없습니다. 무조건 북한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병력을 거꾸로 돌린 것 자체가 사실 이적행위죠.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네네. 탱크를 보내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는 기무사령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네네네. 위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네네. 무장병력 4,800명, 네네.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한다고 나와 네네. 있다. 네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구데타냐 이런 네. 얘기신 거예요. 예,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도 않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 이거를 전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으로 덮어버렸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무슨 검사 말이에요?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이거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네. 근데 예.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도 문제고요. 네. 보고했다고 해도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는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최근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는 가서 엎어놓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오히려 수사 받으시라고 하셔야지 그게 공명정대함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한마디 해야 되는데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좋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상당히 큰 문제라서 보세요. 1109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놀라운데요. 왜 이게 공익제보가 들어오기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까 이제 수사단에서 덮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이걸 이번 정부가 정말 몰랐나요? 윤석열 총장과 당시 지검장이 알고 덮고 네. 그냥 그걸로 끝이 났던 건가요?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위로 얘기 올라갔을 했어요. 개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네, 왜요? 네.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특별 명령에 의해서
하다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과 네네네. 앞으로 살 수도 있는 권력의 중간에서 저는 네네. 눈치 보기 게임을 했다라고 보고 눈치 있습니다. 보기 게임 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큰 이슈라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당신이 하는 말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청년 비례대표는요 공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원도 아니에요. 청년 저는. 비례대표로 그냥 그때 했던 네. 경선 그거였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황 대표나 야당의 입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 향후에라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법적 대응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제발 법적 대응 해주셨으면 제발 해주기를 바란다. 네. 예, 관련해서 만약에 다른 입장이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뷰 마련하겠다. 제가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짧게 30초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군 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활동하신 지가 꽤 됐어요. 10년이 넘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군인들로부터 알고 계시는 이런저런 제보들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얘기 계속 왔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셨었던 걸로 네, 알고 네, 있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국민들 앞에 좀 검찰이 떳떳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떳떳해졌겠다. 권력도 그렇게 그 칼질을 한다라고 단언했으면 호랑이 앞에서도 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 앞에서는 쥐가 되고 쥐 앞에서는 호랑이가 되는 이러한 검찰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런 식이라면은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검사를 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앞에서 용이 되고 용 앞에서는 쥐가 되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10월 22일인데요. 제가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시작한 게 7월 22일입니다. 오늘로 딱 3개월 됐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꼭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7시 15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